제 속이 검게 타면서도 열매를 맺는 것이며 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고독에 바치는 것이 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저더러 왜 시를 쓰느냐고 물으면 잘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시로서 나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이 살린다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살림살이의 살림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살린다는 살림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어떤 살림살이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을 살려주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삶이 너무 피폐하면 기쁨이 없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황 없고 뜻없이 시끄러운 우리의 삶에서 자기가 겪는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책과 시의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삶의 질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설계할 수 있으며 참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합니다. 전자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 책과 시가 마치 사막 속의 오아시스처럼 우리들의 메마른 삶을 적셔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어서 시를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한 편의 좋은 시를, 그리고 한 권의 좋은 책을, 그리고 그 속의 명구절들을 마음속에 넣고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어린 시절에 읽은 아주 감동적인 시와 책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저도 중학교 때 읽은 릴케의 시와 푸시킨의 시, 우리는 그때 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집도 뭐 몇 권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시집 있는 거를 다 읽고요. 그리고 무슨 비밀처럼 책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또 어디 낙동 강변 강둑에서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도 읽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 나무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헤세의 데미안, 그거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때는 마가린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7권이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독파를 했어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제와벌, 그리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건 영국 시인 존 던의 시를 인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그리고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 감동이 지금까지도 저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한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 책들은 현실의 궁핍에서 어떻게 생존할까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사상이나 가치관들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향한 도전 정신을 또 일깨워 주었고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해 줬습니다. 특히 어린 왕자는 여러분들도 잘 다 읽으셨나요? 읽지 않았으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도 읽어야 될 책입니다. 이건 책 읽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를 그 옛날부터 읽고 지금 다시 읽어도 그거는 불멸의 명작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어도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것은 그게 불멸의 명작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옛날에 읽었던 작품들을 다시 꺼내보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멀리하고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100번을 읽어라. 그러면 뜻이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옛 사람들의 공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나 좀 나이 든 사람도 100번을 읽어요. 한 번도 잘 안 읽어요. 근데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은 벌써 마음이 다릅니다. 책을 읽지 않고 돈만 밝히고 그러고 욕심이 많으면 부끄러움을 몰라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어릴 때부터 부끄러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거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서부터 시를 들려주고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켜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시 100편을 외우는 학생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교육 방법이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렇게 맨날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애들을 그렇게 잡습니까? 책 한 줄도 제대로 못 읽게요. 그 요즘 대학생들도 문학 작품을 별로 읽은 사람들이 없는 불행한 처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제도가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 나를 잘 알 수가 있고요. 나를 알게 되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책은 위대하고 또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발명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책이라고 합니다. 책은 옆에 그냥 놔두기만 해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삶 옆에도 뭔가 유익한 것을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책이 첫째입니다. 책을 읽어야 느끼고 뭔가 세상을 분석하고 사람의 마음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책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책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너무도 좋은 거거든요. 책을 읽지 않으면 자아라는 걸 별로 발견을 못합니다. 근데 갈매기 꿈이 뭡니까? 더 높이 더 멀리 나르는 게 갈매기 꿈이듯이 우리 꿈도 끊임없이 더 멀리 더 높이 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를 끊임없이 꿈꾸게 하고 언제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책을 읽으면 왜 책 속의 명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드시 좀 메모해 두십시오.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한테 양식이 됩니다. 그 데미안의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그 명구절은 이런 게 있습니다. 새는 투쟁하며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이거는 젊은이한테도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은 명구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의 한 구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명구절.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라는 헤세의 어떤 구절들이 다 이렇게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어떤 명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가장 잊혀지지 않는 구절은 데미안의 첫 구절입니다. 뭐냐 하면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그걸 바로 나는 살고 싶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저는 살면서 이 구절을 가끔 떠올립니다.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생텍쥐페리는 어린 시절 형제들과 시집기 놀이를 하면서 상상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왕자 속에 상상력이 폭발하지요. 그래서 그 상상력이 불면의 명작인 어린 왕자를 낳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오후가 길었다. 새들이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나는 그것이 악보인 줄 알았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아버지는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어린 것들의 앞날을 염려하셨다. 바람이 몇 번이나 풀들 사이를 지나가는지 세어보았다. 오동꽃이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피어 있는데 나는 그것이 보루인 줄 알았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어머니는 지는 꽃의 마음으로 어린 것들의 앞날을 염려하셨다. 꽃핀 쪽으로 가서 살거라. 세상에 무거운 새들이란 없단다. 우는 꽃이란 없단다. 아무 말도 없던 것처럼 오후가 길었다. 행복보다 극복을 생각하면서 서쪽을 걸었다. 감사합니다. 뭐라 그럴까,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신에 대한 시에만 급급했는데, 그리고 어떤 사회에 대한 그 시각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말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놀이를 하면서 조금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았어요. 선생을 생선, 시집을 집시, 교육을 육교, 입상 금지를 지금 막 산에 들어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살을 살자, 나중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걸로 바뀌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시에 대한 내 태도도 이렇게 말놀이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마음이 저희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먹기도 힘들고 저 마음인데 마음을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보려고 배낭을 메고 전라도로, 강원도로, 경상도로 막 떠돌아다니면서요, 수수밭도 만났고 직소폭포도 만났고 청령포도 만났고 여러 가지 만나면서 발견을 하게 되면서 그 깊은 어떤 상처의 골이 약간씩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깊고 어둡던 터널을 조금씩 벗어나와서 마음의 수수밭이라는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시는 내가 세상하고 불화하던 것을 아주 진화하는 세계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게 다 제가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고요, 저희 시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리고는 그 시에 대해서 저는 전업시입니다. 시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다른 직업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하면 저는 전업시인 천냥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시에 대해서 저는 사무치도록 순정을 바쳤습니다. 사람한테는 순정을 바치니까 그 순정이 말하자면 좀 이상하게 돼가고 그러는데, 시에는 순정을 바치면 절대 시는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여러분?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아무도, 그리고는 내 어떤 슬픔과 자탕과 어둠과 이런 것들을, 그런 기류가 또 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순정을 바쳐서 쓴 시가 나를 봐주거든요. 그 중간에서 이렇게 풀을 뽑아버리면 풀 불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시를 접고 그냥 포기했더라면 저한테 어떻게 시가 왔겠습니까?
그때가 절정이다. 하늘에 솔개가 날고 있을 때 지저귀던 새들이 숲으로 날아가 숨는다는 걸 알았을 때 경찰을 피해 잽싸게 골목으로 숨던 그때를 생각했다. 맞바람에 나뭇잎이 뒤집히고 산까치가 울면 영락없이 비 온다는 걸 알았을 때 우산도 없이 바람 속에 얼굴을 묻던 그때를 생각했다. 매미는 울음소리로 저를 알리고 지렁이도 심장이 있어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알았을 때 슬픔에 빌빌 만한 진실이 없다고 믿었던 그때를 생각했다. 기린초는 척박한 곳에서만 살고 우명초는 씨앗으로 이런값 한다는 걸 알았을 때 가난을 생각하며 살다에다 밑줄 걷던 그때를 생각했다. 제 그림자 밟지 않으려고 햇빛 마주 보며 걸어갔던 시인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독에 바치는 것이 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던 그때를 생각했다. 돌아보면 그때가 절정이었다. 얼마 동안 그리고 칼에 베인 상처에 피가 보이지 않는다. 얼마 동안 나에게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풀까지 다 뽑아버렸으니 풀벌레 소리도 못 듣게 되었다고. 꽃피는 저녁에도 물고기처럼 눈을 뜨고 잔다고. 얼마 동안 꿈에서도 아우성이 들렸다. 그래도 굳이 길을 막지는 않았다.